저 예전 강연 중에 40넘어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를 덜 만났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거기서 핵심은 술자리예요. 핵심은 친구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20대에는 정말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방점이었는데 또 역시 인용될 때는 친구 필요 없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자, 이야기가 또 그렇게 와전이 됐네요. 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술자리였는데. 네, 술을 너무 아하. 많이 마셨다. 자세히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그러네. 거의 매일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술을 마시는 대신 뭐 그냥 거리를 걸어 다녔으면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했으면 아니면 그냥 책을 읽었으면 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런 얘기지. 요즘은 술을 술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줄였고요. 거의 안 마시게 된 지 좀 됐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금주 다이어리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약물은 그 약물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약물을 끊은 사람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술만은 그거를 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술 맨날 마시는 직원이 있으면 아주 그냥 사회생활 잘해. 인성이 좋아. 그러면서 조직과도 잘 융합하는 그런 직원이야. 근데 직원이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이다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끊었습니다. 이러면 대견하기는커녕 맞아. 이게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술을 못 먹어? 네. 그렇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한두 잔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술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폐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변명해야 돼. 내가 맞아, 요새 맞아.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때문이야. 뭐 아니면 네, 맞아요. 한약을 먹어서 또는 뭐가 어째 내일 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보통은 그런 중독성 어떤 약물을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해요. 그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이 좀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술에 좀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술에만 관대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관대하고 실은 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진짜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맞아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고 거기에 뭐 억지로 먹이. 야, 자, 먹으면 다 먹어. 네. 야, 마셔야 나도 그렇게 되는지 배웠어. 해보지도 않고. 네. 심지어 뭐 어디 수술 받고 왔다 그래도 소독해. 다 소독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맞아요. 소설을 쓰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 손톱을도 다 깎고. 네. 네네네.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로 들어가기 너무 싫으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손톱 깎기, 연필 깎기, 집안 정리, 뭐 화분에 물 주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창의성하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창의성의 어떤 이게 문턱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매일 출근을 창의적으로 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환승하고 몇 번째 전동차에 몇 번째 문을 타고 더러러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와야 그나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창의적으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오늘은 지하철, 내일은 자전거, 모레는 행글라이더, 어느 날 수상스키. 걸어서 뭐 스트레스야, 수상스키, 스트레스. 뭐 한강에 무슨 뭐 보트 타고 돌아오기, 걸어가기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막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 어디 회사의 그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에게 늘상 이 세상의 어떤 뭐 모든 이런 벽들을 뛰어넘는 우리 네.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들이 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회사에서 기존에 나온 제품들과 전혀 맞아.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그래. 아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이 없는. 맞아. 바로 나가면 맞아요. 대박을 낼 수 있는 안을 내보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 저희 이제 서랍에 보면 실패한 소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하는 거예요. 개그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이 그쵸, 그냥 맞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창의적이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는 건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싼 월급 받고 일을 하니 모든 아이디어를 박스 안에 넣되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또 신입 직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이 딱 손을 들고 제 생각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네 들어온 지 얼마 됐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누가 뽑았어?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 신호를 알아듣고 함부로 창의적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바로 다시 그냥 한번. 우리 혹시 그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 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어디까지 창의적인 걸 허용하실지 그렇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판적인 얘기를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면 높은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치. 그 참 아주 신입답게 아주 패기 있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라든가 아니면 그게 근데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러면 사실은 쟤 좀 어떻게 잘 교육시키라는 신호를 부장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불편해요. 왜 저런 애가 그러니까. 발언하게 하지? 이러면서 아하 이게 바로 MZ 세대구만 이러면서 역시 참 달라. 핑계 없으면 그 핑계를 대시더라고. 내가 잘 이해는 안 네. 되지만 뭐 하여간 저는 그런 뭐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이 강연 때도 물어보고 그래요. 특히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저한테 인간관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젊은 취준생이라든가 아니면 좀 불안정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을 겪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뭘 잘못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게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저도 20대 때는 뭐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특히 저는 뭐 원고료 같은 거 떼먹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게 돼요. 그 사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다더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다면 자기를 자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힘이 약하고 만만해서 당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네.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뭐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쓰지. 네.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그건 서운함이죠.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뭐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이거 참 왜냐하면 오늘 또 배우는 게 많네요 작가님한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명상 같은 거 가면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이따 뭐 먹지? 그다음에 맞아요. 해야 할 약속 뭐 아까 참 그거 했나? 이런 걱정 이런 게 많이 들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자기 감정을 언제 알게 되냐면 소설 같은 걸 볼 때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설을 이렇게 읽다가요. 우리가 그래 내가 그때 이랬어. 그런 감정 있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이랬어. 맞아. 그걸 누군가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문장으로 이렇게 써서 단어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밑줄 긋잖아요. 그때 자기 감정을 비로소 언어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작가가 될 사람들은 심리 묘사를 좀 잘해야 되고 네. 감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듣고 보니 왜 그러신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기도 아마 짧게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한 이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것 같아서 좀 약간 절망감이 드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에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왕짜증. 왕짜증, 붙이고. 개짜증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네.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 왕짜증.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가 보다.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푹 받쳐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슬펐을 때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아. 친구가 무슨 너 얘기인지 슬펐나 알겠어. 봐. 네. 너 슬펐구나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다. 진짜 많이 이거 아주 하시네요. 뭐, 예. 아니 그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60, 70%만 쓴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박사님, 최재천 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배짱이 막 훈계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니 30%의 개미는 놀고 있더래요. 맞아요. 네, 되게 그 들으셨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여기서 하셨구나. 예. 그게 어떤 이 병고가 생기면 여력이 있다면 나가서 걔네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걔네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보충할 수 있고. 저는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일 최선을 다하다가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원을 다 맞아요. 쓰고 있는데 네, 네. 더 이상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도 잔고를 남겨두듯이 자기의 하루도 오늘 내가 한 이 정도를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쓰거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보면 마이너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어릴 때 꿈이 마이너리그 선수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상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꽤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가족도 있고 뭐 저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꿈꿨던 어떤 그런 데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게 된 어떤 곳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살기도 하고 기쁨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작가님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세요? 소설 제목 김영하입니다. 네. 첫 문장.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 여기 어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예능에서 많이 쓰는 자막이에요. 여기는 예.
저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숙제 그런 거 준 적 있어요. 그 글쓰기 숙제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첫 문장만 제가 준 적도 있어요. 아, 뭐라고 주셨어요?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럼 그 뒤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써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용서한다. 내 발을 밟고 지나간 그를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카톡을 일십한 너를 용서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긴 사연이 필요해지는 그런 거니까. 나는 용서한다. 자작나무 숲에 누워 나의 두 눈은 검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삶, 두 개의 육신이 있었다. 지금 그 두 번째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붙이며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직박구리가 죽어있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린 잿빛 직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부쳐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